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홍구의 역사수다를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가 필요 없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제 인터뷰를 잡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제가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그 대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라서 편하게 전화를 걸었는데, 근데 보통 답변을 자주 바로바로 해주시는데, 그날따라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제 대표님 되시더니 바빠지셨나 했더니, 진짜 너무너무 바쁜 순간에 저는 잊어버리고, 네. 했는데, 청와대에 가서 그 5단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정신없이 문자를 보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네. 정말 바쁘신 시간 보내셨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표되면 첫 주는 예방 인사하는 게 네. 일인데 이번엔 제가 대표 취임하는 그날 그 시간에 저 청와대하고 5당 대표회담이 성사가 됐어요. 예방하실 필요도 없이 한꺼번에 다 예, 예. 그래가지고 아주 좀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아베 문제 때문에 완전 그 대한민국 전체가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또 사실 오늘 이제 대표님을 뵙자고 우리 이제 프로에 모시고 싶었었던 이유는 노회찬 의원 네. 말씀을 하고 싶었었는데 또 마침 지난 일요일날 그 추도식도 다녀오시고요. 네. 이제 1주년 되셔서 지난 토요일 날 네. 이제 추도식도 하고 묘비 제막식도 네, 하고 네. 그런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같이 해주셔서 네. 아주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 역사를 공부하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걸 늘 따지잖아요. 근데 노회찬 의원 돌아가신 거는 1년밖에 안 됐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마 부재가 그만큼 크게 느껴져서 그런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리고 거예요. 이제 1년이 됐는데도 우리 이제 노 대표님만 생각하면은 뭐랄까 저 아래서 그 서러움이 강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도 있고 지켜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 감정들이 뒤얽혀서 큰 웅덩이가 돼서 솟구쳐 올라와요. 저는 이제 이런 감정들을 차분하게 이렇게 해체할 용기를 아직 못 갖고 있습니다. 참 이제 막상 일주기가 돼서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청했고 또 응해주셨습니다만 무슨 질문을 드려야 할지 참 난감해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마음이 이런데 노 대표하고는 정말 가까이서 같이 일을 해오신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또 생각할 때 진보정당 하면은 노회찬과 심상정이라는 두 축으로 그렇게 많이를 인식해 오셨는데 그 한쪽이 무너졌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이제 이거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가벼운 얘기도 노회찬 대표를 언제 처음 보셨어요? 인천에서 활동. 그러니까 이제 노 대표님이 용접공으로 인천에서 네. 일하고 저는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는데 그때는 이름만 알았죠. 네. 그렇게 한 10년 그리고 20년은 이제 같이 진보 정치를 했는데 정작 처음 본 거는 이제 저희 남편하고 노회찬 대표가 먼저 잘 아는 사이예요. 네, 선후배라서. 그래서 우리 남편 되기 전에 이제 우리 남편하고 같이 동석해서 이제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 하게 됐고 이제 그 이후에 그분이 이제 진보 정치를 먼저 정당 결성을 이제 시도를 해서 또 많은 또 시행착오를 거친 이후에 민주노동당 창당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저한테 정치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죠. 그리고 이제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그 20년을 서로가 서로에게 길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고단하고 험한 진보 정치의 길을 같이 걸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는
욕 먹을 때 같이 먹고 칭찬받을 때 같이 칭찬받고 쓰러질 때 같이 쓰러지고 또 일어설 때 같이 일어서고 그랬던 그런 사이죠. 저한테는 뭐 이제 진보 정치 얘기를 함께 온 동지이자 또 선배이자 버팀목이었다고 볼 수 있죠. 2004년도에 국회에 같이 진출하셨죠? 그렇죠. 저는 이제 안전하게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왔고 노회찬 대표님은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총선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일부러 8번을 고수해서 말하자면 삼김 시대를 끝장냈죠. 그때 그 마지막 그 개표 순간이 저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당선이 되는 거기 표가 그 민주노동당으로 조금 더 가느냐 자민련으로 조금 더 가느냐에 따라서 노회찬이 당선되느냐 김종필이 당선되느냐인데 김종필을 떨어뜨리고 정말 삼김시대에 문을 닫고 진보 정치의 새 문을 열고 그 이제 화려하게 데뷔를 하셨고 또 데뷔하셨을 때 워낙 그 이제 내공과 그것을 또 애들로 나서는 화술과 이거 말만 번지르는 게 아니었죠. 정말 그때 이제 그날 밤에 정말 노회찬 대표님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저는 이제 후배이기도 하고 또 정치는 그분이 먼저 시작을 해서 한동안 이제 노회찬 대표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 제가 정치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좀 키가 크고 이렇게 해서 협력하고 경쟁하는 사이가 됐지만 우리는 뭐 그 이전에 하여튼 앞길을 헤쳐가는 그런 이제 동지로서 뭐 사실 거의 대화가 필요 없이 침묵으로 주로 대화를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한때 두 분이 또 근데 이제 당권에서 경쟁을 하셨었던 적도 있는데 이제 그 저희 입장에서 바깥에서 볼 때 뭐랄까 제일 마음이 편한 선거라고나 할까요? 노회찬이 되면 노회찬이 돼서 좋고 심상정이 되면 심상정이 돼서 좋은 다른 선거에서는 볼 수 없는 이제 아마 그런 분위기였고 그 정의당원들이나 그 당시에 이제 진보 정당원들도 참 행복한 고민을 했었을 텐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2004년도에 이제 진보 정치가 새롭게 부활을 했는데 그때 의회에 교두보를 처음으로 진출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부 10석을 얻었는데 그런데 1960년 이제 4월 혁명 직후의 선거에서 혁신정당 그때 이제 혁신정당이라고 불렀죠. 그 8석을 얻었는데 의회 진출에 참패했다. 라는 표현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40-50년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 진보 정치가 이렇게 후퇴했다가 새롭게 출발을 했고 출발을 할 때는 또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뭐 2012년 집권, 2017년 집권 뭐 이제 이런 말까지 그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후에 어려움을 겪고 민주노동당이 분당이 되고 또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울 때마다 이제 대표를 또 맡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회운동에서 출발해서 정치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회운동과 정당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를 자각하면서 정치의 중심으로 스스로 세우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운동은 요구하고 주장하고 비판하는 일인데 정치는 권력 자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좋게 사용해서 선용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가장 크게 성찰했던 것은 통합진보당이 와야 된 직후였는데 제가 이제 다시 진보 정치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를 그만둬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기로에서 조금 일찍 공적 권력 의지가 확고했다면 저에게 그렇다면 이제 진보 정당의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제가 성찰을 했었어요. 공적 권력 의지.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10석 13%로 이제 말하자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기대의 역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크면 그 기대 안에서 뭔가 기대에 충족하지 않으면 이제 오히려 외면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진보 정당의 역사 속에서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국민 속으로 진짜 뭐 달려가는 그런 대중 노선을 처음부터 확고히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진보 정당 내에서 작은 그 비례 의석을 가지고 내부 정치가 격화되고 그렇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파들의 세팅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실천은 뒷전으로 밀리게 됐죠. 그게 저는 진보 정당이 실패를 거듭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정의당 창당하면서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의 노선을 분명히 천명했고 또 이제는 좀 정의당 7년 차니까 조금 중심이 서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 총선을 계기로 해서 대중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다 확고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정말 뭐 이제 신 대표님도 그렇고 노 대표님도 그렇고 학생운동 출신이셨지만 학생운동 출신들이 이제 기여한 점도 크지만 또 이제 그 학생운동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갖게 되는 또 한계가 많은 것 같고요. 또 너무 그러니까 우리 진보정당 운동이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 농반 진반으로 전 세계 모든 진보정당 중에서 가방끈이 제일 길다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참 반가워요. 이 진보적인 대중정당 운동으로 나가는데 지금 진짜 길거리에 나가서 대중들에게 물어봤을 때 80년대 에너지 모으고 PD가 모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 대표님이 저희가 이제 꿈꾸는 현실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보적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국민들 속에서 그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대중노선에 충실했던 앞장섰던 분 중에 한 분이죠. 우리 또 노 대표님. 대중적인 언어 네, 또 품격 있는 해학으로 그냥 뭐 진보 정당에 대한 여러 불편한 시선, 오해의 시선을 그냥 한 방에 날리시는 그런 천철살인. 그래서 아마 노회찬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진보 정당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고 또 사랑도 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가셔서 저도 회의 중에 자막이 뜨는 것을 봤고 저희 같이 회의하던 분들 중에는 노회찬 의원과 아주 정말 가까이서 활동하던 분들이셨고 전날 밤에 뉴스에서 미국에서 돌아오시는 광경도 봤는데 표정이 좀 무거우시다 하는 평소같이 그렇게 밝게 웃으시는 모습이 아니긴 하지만 뭐 상상도 못했었죠.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지금까지도 아프고 죄송한 거는 이제 홀로 길을 떠나기까지 얼마나 칠흑 같은 밤에 고독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때까지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노 대표님하고 말씀을 못 나눴던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상태고 또 늘 우리 대표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기만 했었고 이제 미국에서 오시면 뭐 검찰 소환이나 이런 일정이 기다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리 당 대표한테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우리가 나눠봐야 된다. 그래서 특검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면 우리가 특검 앞에 가서 내라도 가서 들어 누우마. 또 그렇지 않고 어떤 실수가 있었다면 또 우리가 함께 논의해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미국 가셨을 때 제가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말씀도 못 나눈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이게 뭐 동지가 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아주 그냥 지금도 그게 제일 죄스러워요. 왜냐면 다 후배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러니까 그냥 다 끌어안고 가신 것 같아서 늘 그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뿐이죠. 뭐 노회찬이 꾸던 꿈, 뭐 노회찬 많이 꾼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꾸던 꿈을 우리가 노회찬 없이 이어나가야 할 텐데요. 이 진보정당 그 대표로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참 이 분단 상황 때문에 노동자의 몫이랄까 진보 정치가 응당들여야 할 몫 같은 게 정말 반의 반으로 또 반의 반으로 줄어든 데서부터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게 됐고 벌써 이제 그 민주노동당도 시작을 한 지가 근 20년이 민주노동당 시작부터 치면 국민승리 20일부터 치면은 20년이 그렇죠. 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떠십니까? 그때 처음 진보 정치의 깃발을 처음 들 때와 지금 이렇게 20년 그 세월을 지나면서 보면은 오히려 더 어떤 부분은 더 척박해진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중정당을 표방한다고 했을 때 그 대중성이라는 걸 우리가 과연 솔직히 얼마나 확보해 나가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어떤 과제를 지금 상정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진보 정치 또 진보 정당이 어렵지 않은 때가 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길게 보면 지금 민주노동당 당시 창당해서 20년째 되는데 많은 그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진보정당이 국민들 속에 뿌리내는데 가장 큰 방해는 이제 이른바 색깔론이었습니다. 빨갱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보 불감증, 안보 무능 세력이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세력으로 이렇게 취급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제 종북이라는 프레임이나 색깔론은 더 이상 먹히질 않습니다. 정의당을 색깔론으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우리 김종대 의원을 비롯해서 안보 전문가들이 이제 저 당내에서 활동하고 하면서 뭐 정의당이 뭐 안보가 위험한 정당이다 이런 것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본격적으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한 실질적인 노선 경쟁이 가능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표되면서도 촛불 이후에 첫 선거거든요, 내년이.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과거에는 보수 정당 이기는 게 이제 1차 과제였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에게 표주고 정의당에게는 이제 정당 투표 하나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 중심 시대가 되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감한 민생 개혁이 가능한 정치 체제를 원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대 자유한국당의 대결 체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쟁하는 체제가 촛불 시민이 원하는 그런 사회로 나가는 길이 아니냐 이런 자각이 저는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내년에 30년 그 양당 체제를 이어온 87년 체제를 끝내고 이제 촛불의 정신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2020 체제로 전환하는 선거가 돼야 되지 않나. 그 역사적 소임을 우리 정의당이 기꺼이 감당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노회찬 대표님 부재하에 제가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많이 고민하고 또 모란공원 가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나눴어요. 나눴고 뭐 또 피할 수 없는 소임이 아닌가
다음번 생각을 합니다. 그 총선이 여러모로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 그 한 선생님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이 뭐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원은 아니지만 그 이 외부에서 정말 그 당원 가입하세요. 진보 정치의 그 발전을 위해서 저도 그 여러 가지로 그 많이 도와주셨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번 총선 사실 그 지난번 총선 그러니까 2016년 총선도 뜻밖의 결과였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예측했던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저 새누리당이 몰락을 하고 그 민주개혁 진영이 진출을 하고 그 토대가 또 촛불로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이제 2020년 선거에서는 정말로 그 촛불의 민의를 그 의회에서 확정하는 그런 그 아주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고 그걸 하기 위한 그 일부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것들도 그 준비가 되고 있고 이제 그 선거제도 개혁이 그 이제 아직 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그 어려우시겠지만 그 진보정당의 대표로서 촛불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총선에서 현실적인 목표치를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제 촛불 이후에는 정의당에 대한 그 기대가 사뭇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이제 소금의 역할, 또 뭐 등대의 역할에 머물지 마라. 우리 정의당이 제시했던 가치와 비전이 시대 정신이 된 만큼 당당하게 수권 경쟁에 나서라.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당도 이제 내년에는 20년 군소정당 시대를 이제 끝내고 유력 정당으로 발돋움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력 정당은 뭐 우리 대한민국 정치 체제에서는 최소한 교섭단체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짧다면 짧고 좀 길다면 긴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회,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그 대결 체제는 이제 역사적 시효가 다 됐다고 생각해요. 국민들도 이 체제 하에서는 어떠한 발전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정의당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찍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 모습을 보여드리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색깔론도 넘어서고 안보 불안 세력도 넘어선 상태지만 이제 국민들이 정의당에 묻는 것은 실제 실물 경제 운영 능력이 있냐 이것은 좀 검증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봐서 저희가 하여튼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물 있냐. 우리는 사실은 이제 늘 저평가 우량주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지역 기반을 확실하게 확충해야 된다. 그동안에 이제 비례에 쏠려서 정당 투표 전략으로 갔는데 이제는 이제 비례 정당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그런 치열한 노력을 좀 해야겠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정의당이 청년당당 정의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양당 체제 극복을 넘어서서 정치 자체를 교체하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두 표를 다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8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런 저희의 유능한 준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아마 그 선거라는 게 역시 그 인물이고 또 이제 올 7월 말에 그 조봉암 선생의 60주기가 해가 노회찬 의원의 1주기, 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 또 그러네요. 보니까 조봉암 선생의 이제 60주기를 맞는데 그 조봉암 선생의 60주기는 또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각별한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름 자체도 처음 진보당을 내세웠다가 이제 내세웠었고, 근데 그 이제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 역대 선거 같은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역시 그 선거는 인물이다. 대통령 선거 같은 데서도 그렇고 한 정당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조봉암 선생이 활동하던 때와 지금은 정치 지형이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인물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조봉암이 죽고 난 다음에는 진보정당이 진이 멸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노심 대표님께서 계셔서 중심을 잡아주시겠지만, 이제 인물이 있냐에서의 걱정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심 대표님이 계시니까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그 후에 이제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은 누가 그 뒤를 이어서 해나갈 것이냐. 거기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당내에서 내공 있는 저평가 우량주라고 했지만 이게 실제 나가서 대중들에게 얼만큼 먹혀 들어가고 대중들을 또 끌어당길 수 있는 정치인이 있느냐. 그 내부에서 이제 지금은 정당 이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지역구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정당 체제 안에서 인물을 키워낼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와 정의당의 이제 숙명처럼 따라붙는 말이 뭐 그동안에는 뭐 노회찬 심상정밖에 없다. 예, 예. 세대 교체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인데, 그게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명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세대 교체라는 게 뭐 후계자를 찍어서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우리 후배 정치인들이 심상정, 노회찬을 넘어서는 이런 훌륭한 정치인들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 군소정당을 시대를 이제 마감하는 것이다. 이게 내년에 적어도 교섭단체 이상의 당선자들을 만들어서 진보정치 황금 세대를 형성해서 거기서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이제 이후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지는 세대를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이제 그 진보정당 안에서의 마지막 소임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우리 당이 집권 전망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 유능한 정치인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도 내년에 그 군소정당 시대를 끝내고 유력정당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사실 우리 지금 6명인데 이제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국회 안에서의 투명정당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당, 큰 당 같은 데는 초선만 하더라도 뭐 간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선 참선되면 상임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국정 구석구석을 다 체크해 볼 수 있고, 개입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능력도 키우고, 또 동료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 상황에서 또 이 경쟁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 기회도 많으니까 국민들 앞에도 자주 서고, 그래서 자기 어떤 잠재적 역량을 끌어내고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인데 비해서 우리 이제 의원들은 잠재적 역량이 많아도 우선 마이크 기회가 별로 없고, 제가 지금 3선이고 당대표고 대선 주자인데 진보정당 역사상 최초로 정개특위위원장, 그것도 상임위원장이 아니고 특별위원장 8개월 처음으로 한 겁니다, 이게. 그것도 그나마 또 당 교섭에서 물론 해고됐지만은 또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후배 정치인들이 훌륭한 정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그렇게 보고, 청년들을 위해서는 지금 진보정치 4.0이라고 해서 청년 정치인들 양성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국에서만 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의 그 삶과 그 미래에 대해서 이걸 정치로 풀어내는 그런 대한민국 청년 정치 페스티벌 같은 거를 조직해서 이제 어떤 청년 정치 시대를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정의당이 선도해야 되겠다. 아마 그 일에는 아마 우리 한홍구 선생님도 호명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치라는 게 이렇게 자원의 배분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뭐 우리가 잘할 때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래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좀
뭐 부자 나라라고까지 하기에는 그래도 그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가 바로 정치의 핵심인데 청년들이 참여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 우리가 참여할 길이 없다, 참여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좌절감이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청년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어떤 청년들한테 시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해줄게 하는 것만 갔는데, 정말 청년들이, 청년 정치인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보당을 찍어야 우리가, 그 정의당을 찍어야 우리한테 미래가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원의, 정의당이 뭐 늘 청년당당 정의당을 말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청년들이 더 특별히 더 지지하는 정당이 못 되고 있죠. 아직 아닌 거죠. 제가 대선 후보 때는 이제 청년들의 지지를 좀 많이 받았고, 지금도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 가능성을 잘 살려서 이제 저희가 청년들이 좀 이 당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근데 좀 달라진 건 이번에 당직 선거를 해보니까 예전에는 청년정당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뭐 도와준 거 있냐 이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출마자가 많아졌어요. 대의원, 전국위원 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첫 번째로는 우선 문화혁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역위원회나 당의 여러 그 회의에 적응을 못해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어떤 학벌주의, 뭐 나이 따지고, 뭐 또 연장자 따지고, 직위 따지고 하는 이런 문화들을 좀 일소하고 서로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꼰대 없는 정의당 만드는 게 우선 첫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 대중들을 위한 정책은 사실 우리 당이 제일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일부는 이제 여당이 저희 안을 가져가서 실현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청년 장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30%로 저희는 40%를 주장했는데 지금 한 50여만 원 이상 받죠.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좋고 호응이 많지만 아직 정의당이 작아서 실현해내지 못하는 이런 청년 정책들을 좀 과감하게 이제 압박을 해서 저기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과거가 아니라 그 저 지역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학교 하셨잖아요. 저도 마을 학교에 강사로 갔었고 마을 학교에 강사로 가서 보니까 성인 프로그램도 갖고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도 또 따로 운영을 해서 거기도 이제 가서 그 역사 강의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어떤가요? 그 마을 학교 같은 것들은 이게 뭐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여러 해 운영해 오시니까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학교에서는 이제 주로 엄마들을 상대로 한 강좌가 지금 10년째 이렇게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때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건데 제가 이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해가지고 낙선을 했는데 그때 3,500표 차이로 낙선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학교 중고등학교 방문할 기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제 지역구에 고등학생이 3,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이 4년 후에 다 투표권이 있더라고. 그래서 청소년들은 시민들은 색깔이 많이 칠해져 있지만 아직 백지 상태니까 우리 청소년들 사업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 청소년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제가 최초로 그 청소년 전용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주 그 명물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하고 소통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이제 당 차원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고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지난 대선 때 한 뭐 5만 한 6, 7천 명이 참여한 청소년 모의 투표에서
제가 그 문재인 후보 39%에 이어서 36%를 받아가지고 제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저기 당선증이 있는데요. 응? 신분리. 네, 저 당선증이 저는 많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에서 준 중앙선관위에서 준 거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학교 여러 학교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 1등한 학교에서 당선증 받으러 오라고 해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많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에다 갖다 놨는데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많습니다. 당선증이. 이제 저는 뭐 아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진보 정치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진보 정치를 억눌려 왔었던 분단 체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 그걸 흔들어내는데 또 우리 심 대표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제 뭐 시간을 뭐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제 마무리해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마 30년 후에 진보당 당수는 지금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뭐 우리가 흔히 청년 백수라고 하는 취준생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초등학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등학생 그렇죠. 30년 후에 30대 당사가 나오지 말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30년 후에 이 정의당의 당수가 될 그 친구들에게 지금 한 말씀 해주시죠. 그걸로 마무리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그 조봉암 선생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그 독립운동을 뭐 돈이 준비돼서 한 것도 아니고 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도 아니고 꼭 해야 될 일이고 안 하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 저도 또 우리 노회찬 전 대표님도 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한홍구 선생님도 다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진보 정치를 시작했고 밭을 최선을 다해서 갈아 놓을 테니까 거기에 만개하는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조봉암 선생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저나 우리 심 대표나 조봉암 선생님이 돌아가시던 해에 돌아가시 직전에 태어났습니다. 네. 59년 생일이에요. 그해 태어났죠. 이제 그해 7월 31일 날 마지막 돌아가셨고 사형당하신 걸 우리 김중배 선생님이 한국일보만 특종을 했습니다. 한국일보에만 그 기사가 이제 났었는데요. 그 조봉암 선생님 돌아가시고 60년 지났습니다. 60년 뒤에 다시 진보정당이 이렇게 서서 그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그 도약을 우리 심상정 그 대표께서 하고 계십니다. 노회찬이라는 아주 든든한 동지를 떠나보냈지만 그의 빈자리, 참 빈자리처럼 크게 느껴지는 게 없지만 그 빈자리를 이렇게 메꿔가면서 우리 심 대표께서 정당을 잘 이끌어 주시고 진보 정치 그 앞날을 잘 개척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